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2021 인내천 지도자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한류와 인내천 사상에 대해서 한번 잠시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야말로 세계적 신드롬, 나가서 현상이라고 칭할 정도의 그 세계적 광풍을 일으켰는데, 오징어 게임과 또 그 이전에 기생충 그리고 BTS 등 역사적인 한류 콘텐츠는 결국 인내천 사상의 인간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금의 한류는 단순히 그냥 어떤 문화 콘텐츠가 성공을 거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도교 또 그 이전에 그 동학에서 주창했던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양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TV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그 전체 가입자 수에서 무려 그 과반이 넘는 1억 1천만이 넘는다고 하니, 오징어 게임이 거둔 그 성공을 가히 역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집계를 알리기 전에,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잠깐 맛을 한번 볼까요? 이 황동혁 감독은 사실 마이 파더라는 영화로 데뷔전을 치르고 2011년 도가니, 그리고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을 통해서 감독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입증한 그런 좋은 감독이죠. 그런데 남한산성 이후 한 2, 3년,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영화를 바로 들어가는 기회를 잡지 않고 넷플릭스와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 황동혁 감독이 그 넷플릭스와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이 감독이 미국의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세계 최고의 명문 영화 학교죠. 그 학교를 졸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의 연출력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난 연출을 자랑하는 드라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그리고 어떤 그 플롯 속에서 펼치는 인간들의 사연을 보여주는 그 방식에서 역시 황동혁이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봤든 안 봤든 이 데스게임이 전하는 어떤 그 잔혹한 설정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은 분명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데스게임으로 그냥 구부작을 내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황동혁 감독은 역시 좋은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조연들, 거의 10명에 가까운 인물들의 사연들을 아주 적절히 배치해서 데스게임으로 치를 떨던 그 관객들이 그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래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데스게임과 연관이 됐구나라는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그 완급을 보면서 황동혁 감독 역시 대단한 감독이다. 미장센이라든지 그 영화를 푸는 어떤 그 스타일에서는 그 영화
도가니나 수상한 거냐나 남한산성에 좀 다소 못 미칠 수 있지만은 그 드라마를 펼치는 그 솜씨, 우리가 그걸 플롯 또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내러티브 구조 그 플롯에서는 이 세 전작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 영화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메시지 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거뒀고 그 폭넓은 메시지가 결국에 이 영화의 기념비적 성공을 가져다주는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류의 그 추이를 예의 주목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평론가이지만 영화 한류는 상대적으로 그 한류의 3대 축이었던, 또는 나아가서 대중문화의 3대 축이었던 그러니까 대중음악 그리고 드라마에 비해서 영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령 런던 같은 경우,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그 한국 대중음악, K-팝이나 K-드라마보다는 K-무비가 훨씬 더 그 한류의 위상을 알리는데 그 더 큰 역할을 한 것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인가요? 제가 런던 한국영화제를 갔을 때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부산영화제에 몸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영화 담당 그 프로그래머로 그때 갔을 때 이 한국 영화를 대하는 그 영국 현지인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 걸 보고, 아, 영국에서는 K-무비에 대한 반응이 여타 다른 나라랑은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직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1년 그 런던 한국영화제 개막 공연으로 샤이니, 지금은 샤이니 별로 여러분이 찾지 않는데 모든 게 BTS, 블랙핑크에 가려서요. 그 당시에 샤이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개막 공연을 장식했던 샤이니 공연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먹었던 건 그 당시에 객석을 가득 메운 영국의 청소년들이 샤이니 노래를 다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한류의 직접적인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하고 나서, 아, 더 이상 한류를 외면할 수가 없겠구나. 아니, 외면 아니라 한류를 무시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 베를린 영화제를 갔었는데요. 그때는 비스트가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주 독일 한국 대사랑 같이 그 공연을 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6명이 쓰러져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는 진짜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아, 한류의 산 증거를 그때 보면서 더 이상 이제 한류는 그 국내에서 그냥 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한류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한류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의 그 의견이 얼마나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인가를 그때 새삼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어떤 한류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요, 대중문화의 삼각축에서 정상을 차지하면서 완성을 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는 그 전통적으로 영화와 대중음악과 드라마에 의해서 이제 삼각축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영화가 이제 가장 먼저 전통적으로 대중문화의 위용을 과시했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TV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을 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한류가 그 전통적인 그 대중문화의 삼각축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TV 드라마는 아니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TV 드라마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와
전통적인 의미의 TV 드라마의 중간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TV 드라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TV 쇼라고 분류를 했는데 TV 쇼에서 정상을 차지하면서 기생충 BTS에 의해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성공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 기생충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이렇게 받으면서 사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그 전년도 2019에는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황금정려상을 받으면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역사상 2편 있었는데 미국 영화 마티라는 영화에 의해서 1955년 칸, 1950년 아카데미 수상이었는데 사실 마티는 미국 영화였기 때문에 미국 영화가 누려온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티의 쾌거는 기생충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생충의 성취는 역사의 세 장을 활짝 열어 제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 판단에는 기생충의 이 쾌거는 수십 년 동안 안 깨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봉준호 감독이 한 번 더 그런 쾌거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바람을 밝힌 적이 있는데, 어쨌든 기생충의 이 성공 역시요 한류라는 큰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BTS 말할 거 없죠. BTS의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죠. 원더걸스부터 싸이에 이르는 그 선배 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정말 주목할 만한 어떤 쾌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BTS의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그 선배들이 걸은 족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강남 스타일 2012년 전 세계를 들썩했었던 그 강남 스타일의 그 성공이 없었더라면 그 BTS의 성공은 좀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BTS의 음악적 수준은 다른 여타 여타 아이돌 그룹과는 다른 경지였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칼 군무, 그렇죠? 정말 가공할 파워를 보였던 댄스, 정말 이것은 감탄을 절로 자아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의 메시지였죠. 대한민국이 헬지옥이라고 칭해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BTS의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삶을 의욕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갖고, 자,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그래서 2020년에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이래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퍼미션 투 댄스까지 5곡이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다는데, 사실 우리가 BTS 이전에는 빌보드 정상을 한 번이라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회의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곡도 아니고 5곡을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자, 기생충, BTS 이런 맥락 속에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이 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세 기념일적 텍스트는 일련의 공통점들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학적 수준입니다. 영화적 수준, 음악적 수준, 드라마로서의 어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학적 수준, 상당한 수준을 보인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또 이렇게 부연하고 싶습니다. 기생충의 미학적 수준만큼 BTS나 오징어 게임이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또 유보적으로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미학적 수준을 보인 거는 사실이되
그 BTS의 경우는 가사라든지 영향력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그 팬들과 아미를 중심으로 한 팬들과의 소통력에서는 비틀즈를 넘어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곡 능력, 작곡 능력에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감히 그 BTS가 앞으로 주력해야 될 것은 메시지와 더불어 그 곡 능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BTS의 곡을 그 공급하고 작곡해주는 작곡자들이 뭐 제 조언에 대해서 뭐 들을 리는 없겠다고 판단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이 전해져서 그들이 BTS의 어떤 진정한 가치라든지 BTS의 어떤 메시지에 완벽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곡의 그러니까 수준을 갖춘 그런 곡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피력하고 싶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그 황동혁 감독 그 시즌 2로 간다면 이제는 그 도가니나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를 능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미장센이랄까요? 그런 극적 수준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감히 가져봅니다. 물론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오징어 게임의 수준 또 BTS의 음악적 수준이 기생충에 왜 못 미치느냐, 기생충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왜? 국내에서는요 이상하게 기생충에 대한 평가가 인색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생충에 다 거품 물고 감탄을 굳이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포털 들어가서 그 관객들의 평가를 보면은 살인의 추억, 마더 그리고 기생충이 3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이 단연 최고의 어떤 그 성취를 올렸고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 관객들은 아직도 살인의 추억을 더 좋아하고 마더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상대적 평가에서. 그러나 세계에서는 단연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지금 전 세계가 열광을 했던 거고 그 열광이 BTS나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열광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가령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도 그 오징어 게임을 그 밀어내고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렇다고 갯마을 차차차가 뭐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 뭐 7, 80개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기 내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그 갯마을 차차차가 넷플릭스에서 소개되는 만큼 아마 갯마을 차차차의 인기 역시 오징어 게임 부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안 이런 그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감히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학적 수준보다 더한 어떤 결정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비롯되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했을지언정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숱한 나라들 달리 말해 인류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 나아간 체제 비판 그리고 체제 고발적인 그런 메시지.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로컬이죠. 봉준호 감독이 그랬죠. 그 자기 영화는 그 로컬이라고. 그런데 이 로컬이 글로벌로 확산돼 나아갔죠. 그러면서 결국엔 글로컬로 나갔는데 이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은 공이 글로컬 프로젝트의 기념비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 세 컨텐츠에서 공동적으로 흐른 그러한 체제 비판적 이런 메시지 즉 글로컬적 메시지가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성공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부연을 하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재미 만점의
가족 희비극이라는 장르 영화를 통해서 이 지상의 그러니까 지상 지하 반지하가 아닌 지상의 부르주아적인 삶만이 아니라 반지하 그리고 더 그 밑에 있는 지하의 사람들도 엄연히 삶이라는 사실을 새삼 환기시키고 또 역설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을 향해 통렬한 한 방을 날린 역대급 수준의 휴먼 드라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영화가 장르 영화를 통해서 장르적 재미를 버리지 않았던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르 영화에 머물러 있었으면 기생충은 작품과 같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자는 그냥 당연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부자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탓이니까 그냥 가난한 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가라. 이게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부유층, 기득권자, 권력자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기생충은 말씀드렸듯이 그 신자유주의를 향해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그런 체제 비판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BTS는 어떻습니까? BTS가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할 텐데 바로 메시지죠. 이거는 저의 진단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평론가인 임진모 평론가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헝클어진 시대에 실험하는 젊은 세대를 향한 같은 높이에서 건네는 위로다. BTS가 전하는 메시지는 가령 최근에 유엔 가서 그 공연까지 했었죠. 퍼미션 투 댄스의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동영상에 구현하고 또 퍼미션 투 댄스를 번역하면 뭡니까? 춤추는데 어떤 허락이 필요하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어죠. 자, 춤추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춤추는데 허락이 필요한가라는 의도를 곡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적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BTS가 가공할 만한 퍼포먼스 외에 전 세계의 아미 팬덤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시대 반영적인 메시지고 시대 변형적 메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 반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한 시대 변형적인 이 BTS의 메시지야말로 BTS를 그 우리 시대의 비틀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뭐 감독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를 반영하죠.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개개인 중에는 그러한 가르침을 위반하고 저항한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후자 쪽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 사람입니다.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윤여정 선생의 그 스크린 데뷔작인 환혈을 1971년 초등학교 4학년 때 극장에서 가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어떻게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를 봤냐고요? 그때는 그런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를 심심치 않게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교육적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나갔고 스스로 생각해 나가면서 저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뭐 어디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저는 그렇게 미성년자 입장 불가 영화를 봤지만 중학교에 가서도 시험 보면 1, 2등 하고 2, 3등 했습니다.
물론 반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재수했지만 나름 괜찮은 명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린 시절에 등급 지도는 필요한데 너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위압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다 본인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저는 교육에서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제도권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는 그 좀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 이데올로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량을 많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은 사실은 부모가 허용해야 됩니다. 부모가 판단해서 그런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을 최대한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제가 동학, 천도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손채재우 선생의 가르침이 그런 어떤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해본 아주 작은 바에 따라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확보하는 그 사유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좀 여담으로 들었고요. 그 오징어 게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를 반영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경쟁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공생과 상생의 방향을 BTS 노랫말이 전했듯이 저는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를 설파했다라고 저는 여기는 사람입니다. 데스게임이라는 잔혹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임에서 한탕을 노려라 이게 아니라 이런 삶에 대해서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그 묘사한 그 어떤 좀 잔혹한 그 폭력 묘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떼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죽였어야 되는가? 어차피 이 데스게임, 이 죽음은 비유고 메타포라는 건 알지만 가령 좀 더 귀엽게 뭐 불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순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데스게임이라는 자극적 설정 자체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됐겠죠. 그리고 뭐 이 데스게임이라는 것은 지금 이른바 바야흐로 게임의 시대에서는 그 지금 영화와 드라마가 전부 게임을 닮아가고 있는데 게임에서는 정말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의 어떤 뭐 윤리성을 따지기 전에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게임의 논리를 저는 뭐 채택한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게임은 어떤 호객행위를 위한 어떤 극한적 설정이었다라고 그냥 저도 보고 넘어갔는데 아마 이런 극한 설정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오징어 게임이 막 굉장히 요란한데 생각보다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고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시큰둥해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뭐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신드롬 현상에서 짚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는 것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해 여기면 넷플릭스의 그 위력이라 그럴까요? 또는 넷플릭스 효과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좀 천천히 인정해도 된다. 전 세계 2억 1천만의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마치
그게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보적이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어떤 위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룬 어떤 그 성취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루즈에 관한 이야기죠. 패자에 관한 이야기. 자, 이 패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범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변수였죠. 만약에 이게 루저가 아니고 거기 이제 이 게임을 보러 오는 VIP들을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이 흘러갔다면 이렇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 감독이 강변하는 것은 이거죠. 멋진 게임을 돌파하는 히어로, 영웅이 특별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아마 감독이, 원래 이런 거는 감독이 직접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원래 평론가나 저널리스트들이 짚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거를 짚지 않다 보니까 감독이 직접 이거를 강변한 거예요. 멋진 게임을 돌파하는 히어로가 없다는 것. 이것은 여느 게임을 극화한 다른 컨텐츠와 다른 오징어 게임만의 차별성이다 라고 특별히 강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오징어 게임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표절 논란이 또 일어났죠.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데요. 충분히 또 그런 표절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는 여깁니다. 별로 설득력은 크지 않지만요. 그래서 있을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쌍용 자동차 해고 사건을 참고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정재가 분한 기운은 결국에 그 쌍용 자동차 해고를 참고한 결국엔 캐릭터였던 거죠. 이것이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드러낸 문제의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징어 게임의 그 강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정기훈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가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망병통치적 처방에 의해서 구조조정, 마리주아 구조조정이지 사실은 잘린 거지 않습니까? 잘린 하층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극적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런 목숨을 거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도 수두룩한데, 당장 탈북녀 그 정호연, 모델 정호연이 연기한 새벽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알리, 아누팜 트리파티라는 한예종 출신의 인도 청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아누팜 트리파티는 인도인인데 이 알리 캐릭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드라마 속에서 눈여겨보시지 않더라도 대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파키스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인도 배우가 파키스탄을 연기한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 파키스탄 노동자가 유난히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되지 않을 거다. 파키스탄이 아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일 수도 있고, 필리핀일 수도 있고, 또 인도 출신이니까 인도 노동자일 수도 있는데, 파키스탄 캐릭터를 설정한 것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 앙숙관계, 원수관계를 지향하고 극복하고 싶은 감독, 작가이자 감독인 황동욱의 바람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한 판단이고 대단한 선택입니까? 인도 배우가 파키스탄 캐릭터를 연기하게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감독의 간절한 바람.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영화는 분명히 오락입니다.
그런데 오락인 영화는 어떤 때는요, 사회에서 정화작용을 하고 사회의 타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저는 공론장적 기능이라고 저는 늘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트럼프를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강조했던 건 뭐죠? 밀어붙였던 건 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모든 세상의 차별을, 그런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차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멕시코 장벽 쌓는 거였습니다.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 트럼프 시기에 3명의 멕시코 출신의 감독들이 거장으로 다 자리를 잡고, 그들의 영화들이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받고 베니스에서 최고상을 받고 그럽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그래비티로 잘 아는 알폰소 쿠아론 첫 번째 인물, 로마로 2018년 베니스 세계 3대 영화제라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델토로, 기에르모 델토로 사랑의 모양,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다 휩쓸었죠. 그리고 이냐리뚜 버드맨으로 아카데미를 휩쓸었었고, 더 레버넌트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나무주연상을 안 가졌던 그 이냐리뚜 감독이 뭘 했습니까? 바로 2019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을 주는데 앞장선 감독입니다. 이 3명은 쓰리 아미고로 불리면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장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셸 프랑코라고 아주 또 한 명의 명장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데, 가령 2020년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황금사자상에 이어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트럼프가 차별을 하면서 그 장벽을 쌓았던 멕시코에는 세계적 거장들이, 명장들이 나오면서 영화가 바로 트럼프의 차별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설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은 그린북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조금 2019년 그린북, 2010년 기생충, 그렇죠? 그 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 전부 트럼프의 어떤 차별에 반하는 그러한 영화들의 최우수 작품상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화가 갖고 있는 공론장적 기능이라고 보는데, 바로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가 그런 공론장적 기능을 지금 놀랍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지금 한류는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한류가 결국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BTS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기생충이 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한류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인류 사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류는 문명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류는 그냥 K-웨이브로서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어떤 도도한 흐름, 플로우가 지금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성공한 이 기념비적 이 컨텐츠들은 결국에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 이것이 1860년
동학, 훗날 천도교로 나아갈 동학을 참 만들어내신 수은최재 선생의 사상이었고 바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결국에는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인간 사랑. 우리가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저는 휴머니즘보다는 그냥 우리말 인간 사랑이 훨씬 좋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저 인내천으로 대변되는 인간 사랑이 결국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한류 콘텐츠가 동학을 의식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한류 콘텐츠가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이 시천주 인내천 해서 인간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접점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워 사실은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동학사상의 인내천 사상이 결국은 한국인 일반들에게 한 민족에 그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무의식이 잠재의식을 거치고 의식으로 화돼서 이렇게 그런 인내천 사상에 의한 인간 사랑이 한류 콘텐츠로 결과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감히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BTS 그리고 기생충 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한류라는 컨텍스트, 무엇보다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그런 큰 컨텍스트의 어떤 역할이 컸더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동학의 그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의 인간 사랑이 한류 콘텐츠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정도로 한류와 인내천 사상을 짚어보는 여러분과의 만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